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설공사에 대해서 직접 계산도 해보고 물량 또는 수량을 산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가설공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알아보면, 이 가설공사는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 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제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설공사에는 공통 가설공사와 직접 가설공사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이 공통 가설공사는 공사 전체에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가설공사를 공통 가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가설공사는 목적물을 만들기 위한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공사, 특히 이제 특정 공종의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공사를 직접 가설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통 가설에는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은 사용 목적, 사용자의 구성 및 인원, 현장 및 공사 조건을 고려해서 동단위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공통 가설공사의 가설 건축물은 우리 현장에 가면 현장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사무실이라든지 실험실 또는 창고,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이런 것들을 가설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 품셈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의해서 또는 규모에 의해서 산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면적을 또는 규모를 이제 산정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 단위로 해서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사무실은 18제곱미터, 3000제곱미터는 38제곱미터, 6000제곱미터 이하는 46제곱미터, 6000제곱을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80제곱미터,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시험실,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자재에 대한, 또 재료에 대한, 또 철근이나 콘크리트 이런 강도 시험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할 경우에 이제 시험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4제곱미터, 50, 60, 100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시험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공사 현장의 1인당 기준은 이제 3.3m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무실의 현장에서 이제 파견을 나와서 공사를 감독해야 될 현장 소장이라든지, 또 시공사의 업무를 직접 공사를 지휘해야 될 관리를 하는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비품들이나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고들도 필요하고, 또 현장이 규모에 따라서 현장에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창고 이런 시설들도 규정에 따라서, 기준 면적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보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식당이 30인 이상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인당 1제곱미터의 기준을 갖고 식당의 규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근로자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2제곱미터, 10명이면 이제 42제곱미터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일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산출하고 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현장에 여기 식당 같은 경우고, 여기 이제 휴게실이나 또는 이제 숙소 같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탈의실, 샤워장은 1인당 2제곱미터. 또 창고는 시멘트 창고라든지 비품, 자재 창고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기준에 따라서 수급 계획에 따라서 저장 용량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아니지만 현장의 작업장이 목공 작업장이라든지 철근공, 철골공, 미장, 석공, 콘크리트, 골재, 적치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공 작업장은 거푸집 사용량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당 20제곱미터, 철근공 작업장은 사용량 100톤당 30에서 60제곱미터,
이 철골 같은 경우에는 100톤당 30제곱미터, 공장도 작성 기준으로 해서 30제곱미터, 또 현장 가공이라든지 재료 보관일 경우에 100톤당 200제곱미터. 공장도 작성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직접 관리가 되고 가공까지 재료 보관까지 됐을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정도의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작업장만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직접 철골을 이제 가공할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좀 크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미장공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믹서라든지 재료를 이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미장 면적 330제곱미터당 7에서 15제곱미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품샘의 가설물에 대한 기준 면적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 125명이 근무를 할 경우 가설사무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설사무소를 건축할 때 기준 면적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 이 가설사무소의 면적은 현장 인원 1인당 3.3제곱미터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가설사무소의 규모는 1인당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25인을 곱해주면 412.5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설 사무소의 전체 인원이 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이제 약 412.5제곱미터 최소 면적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제곱미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식당은 1인당 1제곱미터로 이제 산정을 해서 125제곱미터인 경우에 식사는 일시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2교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125 이내 1제곱미터 곱하기 2교되기 때문에 이제 0.5를 곱해주면 62.5제곱미터. 그래서 이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식당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은 현장이 좀 넓은 경우라든지 또는 여유가 있다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25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잡게 됩니다. 우리 이제 식당을 한밭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식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숙소는 1인당 4.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5명이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지만 전체가 다 숙소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숙소 인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4분의 1이라든지 뭐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숙소의 면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보통 그 4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보면 1인당 4.2제곱미터죠. 거기에 125명의 4분의 1은 약 32명으로 해서 약 134제곱미터의 이제 숙소가 최소 면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면적 이외에도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이 설치를 해야 되겠죠. 또 휴게실은 1인당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또 휴게실은 근로자 이제 숙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일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보통 근로자 숙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휴게소는 1인당 1제곱미터죠. 그래서 1제곱미터 곱하기 32인으로 하면 32제곱미터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변기당 2.2제곱미터로 산정을 하고 20명당 대변기 하나이기 때문에 1인당 2.2제곱미터에다가 125를 곱하고 거기에 변기수가 20명당 하나이기 때문에 20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13.75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화장실을 최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됩니다. 또 탈의 및 샤워장은 1인당 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25명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제곱미터 곱하기 125 하게 되면 250제곱미터가 됩니다. 또 가설 사무소는 이제 전체 면적이 그래서 가설 사무소와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약 905제곱미터
905.2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최소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보통 125명 기준이라고 하면 이거보다도 더 여유 있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근로자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변수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또 공사 현장에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돌관 공사 같은 경우가 있고, 야근이나 또는 철야 작업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 여유 있게 설치를 하게 되고, 이 면적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공사비에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그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지출이 되지만, 시공사 나름대로 또 면적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그 가설 사무소를 더 크게 또 넓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창고 중에서 이제 시멘트 창고가 있는데, 시멘트 창고는 면적을 우리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시멘트는 이렇게 포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600포 이내일 경우에는 600포 전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면적을 산출해야 되고, 600포대 이제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에 따라서 전체 양의 3분의 1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창고 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쌓기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는 이제 분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흙에도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레트로 해서 적치를 해야 됩니다. 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위에 포대, 시멘트 포대가 누름으로 인해서 밑에가 눌려지기 때문에 13포대 이하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이 이제 그 습기에 의해서 취약하니까, 또 습기를 머무를 경우에는 시멘트는 물과 만나서 화학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에 의해서 굳게 되기 때문에 13포 이상을 넣게 되면 그 하중에 대해서 우리 밀가루를 생각하면 이렇게 눌려지게 되면, 또 오랜 시간 보관하게 되면 밑에 부분이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3포대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다. 또 창고의 면적은 약 40% 정도만 이제 보관을 합니다. 40%라는 거는 저장을 하고, 또 통로가 있어야 되고, 또 지게차가 움직여야 되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먼저 들어온 거는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고 전체 면적 중에서 40%만 이제 적재를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그 지게차라든지 또는 이동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 0.4, 40%에다가 여기 대문자 n에 소문자 n으로 나눠져서 40%를 이제 곱하게 되는데, 이 대문자에는 저장하는 전체의 시멘트 포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포대 이하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13포대 이하로 이제 쌓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쌓기 단수를 13포대로 해주면 거기에 이제 40%를 하게 되면 창고의 이제 면적이 된다. 예를 들면 시멘트 600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창고의 최소 면적은 A은 이제 에리어죠. 0.4 곱하기 최대 포대 수가 이제 600포이기 때문에 시멘트의 600포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 18.46제곱미터. 그래서 18.46제곱미터가 이제 시멘트를 보관할 수 있는 시멘트 창고가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제 인입을 받아서 공사할 동안에 별도의 이제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압기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의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변압기를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고, 또 전기 인입하면서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규모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동력소나 이제 변전소는 이제 제곱미터로 해서 이제 그 면적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은 A는 루트 W 곱하기 3.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W라는 거는 이제 전력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쓰는 전력 용량을 전체를 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3.3을 곱해주면 면적이 된다. 여기 이제 변압기가 들어오는 동력소 또는 변전소라고 명칭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소요 전력량을 이제 구하라. 20마력 전동기 5대, 5마력 윈치 2대, 150와트 전등 10개, 1일 10시간을 30일 동안에 사용을 할 경우에 최대의 이제 전력량으로 하게 되면 전력량에다가 3.3을 곱해주면 이제 루트죠. 곱해주면 전체 이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모든 전동기 또는 기기는 이제 마력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마력이라는 거는 말이 끌었을 때의 그 힘을 이제 마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환산을 하게 되면 1마력은 0.746kW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마력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동기가 20마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0.746을 곱해주고 5대를 곱해주면 74.6kW가 됩니다. 또 윈치는 5마력짜리 2대죠. 그래서 5마력 곱하기 0.746kW 곱하기 이제 2대가 되면 7.46kW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됩니다. 전등은 150W짜리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150W가 0.15kW, 그래서 이제 10개 곱해주면 1.5k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의 그 소요 전력량을 이제 더해주면 74.6kW, 7.46kW, 그 다음에 1.5kW 해서 이 장비에 대한 또는 기기에 대한 전력 소모량은 83.56kW가 됩니다. 그럼 우리 공식에서 A는 루트 전력 용량 곱하기 이제 3.3이죠. 그래서 이 83.56을 이제 루트를 해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3.3을 이제 곱해주면 30.16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기 이제 30.15제곱미터는 동력소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면적이 되겠고, 우리는 문제에서 1개월 소요 전력량을 이제 산출하라 그랬기 때문에 소요 전력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개월 전력 소모량은 하루에 10시간. 그래서 이건 이제 시간당 1개월 전력 소요량인데, 우리가 계산한 83.56kW는 시간당 이만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일 10시간씩 사용하기 때문에 83.56에다가 이제 10시간,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0을 곱해주면 25,068kW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이제 전력 소비량은 25.068kW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기세를 이제 내야 되겠죠. 이 전력량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전력과 틀리게 산업용 전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마력에 대한 기준도 알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전동기나 또 전기를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비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쓰는 또는 1시간에 쓰는 전력량을 쉽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전에 신청을 해서 전력을 인입을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사용을 공사 기간 동안에 하게 됩니다. 이거를 동력소 및 변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도 구했고 전력 소비량도 이제 구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설 공사 중에서 기준틀과 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설 공사는 공통 가설과 다르게 공사의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설치하는 그런 거를 직접 가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보면 수평 기준틀이 있습니다. 이 수평 기준틀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지에다가 우리가 작성된 도면을 그 대지의 정확한 위치,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제 중심선에 의해서 이제 도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겠죠. 그럼 그 위치에 X축렬과 이제 Y축렬이 있을 때 그 X축렬과 Y축렬이 만나는 부분이 이제 기둥의 중심이 되겠는데, 그 중심선하고 이제 모서리에 대한 거. 우리가 그린 도면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각각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중심선에 의해서 위치를 잡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틀은 건물의 각부의 위치, 높이, 기초, 기둥, 기초의 폭이라든지 또는 길이 등을 정확하게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기준틀은 이제 제곱미터로서 이제 면적으로서 산출을 한다. 또 지하층, 지상층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한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바닥 면적으로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우리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1층부터 지상층 또는 지하층이 있겠죠. 그런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틀을 이제 설치를 한다. 그게 이제 수평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평 기준틀에는 평 기준틀과 귀 기준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개소로서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 기준틀은 여기 수평으로 가는 부분, 요거를 이제 평 기준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귀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제 모서리 있는 부분이 귀 기준틀, 또 중간이라든지 또 수평으로 가는 부분은 평 기준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조적이나 블록 같은 경우를 쌀 경우에 이제 높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창문이 설치되는 부분에 이제 높이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설치하는 거를, 그런 부분을 이제 세로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로로 세워서 정확하게 실을 띄워서 이제 이 높이가 창문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이제 기준틀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먹줄이라든지 실을 띄워서 그 만나는 부분이 이제 중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포인트, 이쪽 부분이 이제 X축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Y축렬이 되고, 그래서 X축렬과 Y축렬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현장에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도면에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기준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얘도 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이제 모서리만 있기 때문에 기 기준틀만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큰 거와 작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만나는 부분이 수평 기준틀이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평 기준틀하고 귀 기준틀에 대한 개수를 이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면이 X축렬로 15m, 30m, 또 Y축렬로 7.5m, 7.5m, 또 이제 7m가 가서 이런 사각형이 하나가 생기고 7.5m와 15m짜리, 또 7.5m와 이제 15m짜리 이런 이제 평면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귀 기준틀과 이제 평 기준틀을 이제 설치해서 대지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예시를 들어서 프리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서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모서리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귀 기준틀이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귀 기준틀은 이제 5개가 설치가 되고, 여기 Y축렬 상에서 면이 틀려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요 15m 선에 평 기준틀이 하나가 생기고, 또 실에서 이런 이제 평면에서 실이 이제 2개가 나눠지게 될 경우에 또 중간에서 이 줄을 하나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평 기준틀이 하나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쭉 직선이 연결되는 부분에 또 하나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끝선에 Y축렬상에 또 하나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을 띄울 때 모서리 부분에 요것처럼 실을 중심선이 만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Y축렬로 하나가 가고, 또 Y축렬로 또 하나가 가고, 또 Y축렬로 하나가 가면 이제 3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X축렬로 하나가 가고, 그래서 평기준틀은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 기준틀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요 선까지 만나서 이제 5개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 기준틀은 5개, 평 기준틀은 4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도면에 있는 그 기준선에 따른 기준틀이 이제 설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도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건물을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설물 또는 이제 보호막을 친다든지 또는 낙하물 방지망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작업자가
이 건물은 이제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층에서 바닥에서 1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발판을 이용해서 이제 수직 동선으로 이제 이용될 부분이고, 또 평면상에서도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발판을 설치해서 길이 방향으로 작업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면 외부 비계, 내부에 설치하면 이제 내부 비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벽에 가설 건축물로서 외줄 비계, 겹 비계, 쌍줄 비계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이 비계는 이제 면적으로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비계의 높이인데, 이제 면적을 산출하려면은 벽면의 이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높이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높이의 기준은 경사지붕인 경우에는 벽과 지붕이 이제 만나는 부분까지를 비계의 이제 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사지붕이 아니라 이제 평지붕일 경우에는 우리 옥상에 가면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이제 파라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면은 방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턱이 이렇게 생겨 있죠. 핸드레일이 이렇게 있어서 일정한 높이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1.2m까지가 이제 최소 높이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옥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높이는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라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펫의 높이는 핸드레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골조체가 올라가고, 핸드레일이 있을 경우에는 핸드레일이 제외된 골조까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이제 바닥에서 파라펫 상단까지 높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줄 비계 같은 경우는 또 외부 비계는 이렇게 이제 하나가 설치되고 세로 파이프가 이제 하나가 설치가 되면 이제 외줄 비계라고 하고, 이렇게 2겹으로 돼서 이제 설치가 되면은 쌍줄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겹비계는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가는 파이프를 이제 하나만 설치되어 있을 때 이제 외줄 비계, 두 개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겹비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쌍줄 비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외줄 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겹비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외줄 비계는 겹비계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외줄 비계를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목조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을 이제 고정을 이제 시켰죠. 그래서 하중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겹비계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 파이프로 하고 또 크램프라는 게 있어서 이 만나는 부분들을 다 결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외줄 비계하고 쌍줄 비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줄 비계하고 겹 비계는 이 건물 외벽선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외벽면에서 450mm, 45cm가 떨어져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벽면의 끝선에서 45cm가 떨어져서 이 외곽부를 형성을 한다. 그게 이제 외부 비계의 외줄 비계 또는 겹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쌍줄 비계는 외벽에서 90cm, 900mm를 떨어져서 이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건물이 이렇게 이제 외곽선이 있으면 90cm씩 900mm씩 띄워서 이렇게 건물 외곽을 뺑 돌아가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쌍줄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외줄 비계와 겹 비계는 외벽면에서 450mm, 쌍줄 비계는 외벽면에서 900mm 해서 이제 외주 길이를 이제 적용하고 그거를 면적으로서 산출하게 되면 외부 비계의 수량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이제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90cm가 떨어져서 치수가 되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건물의 좌측의 끝선에서 우측의 끝선은 이제 A라고 하고, 외벽에서 이제 90cm가 떨어져서 쌍줄 비계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면에서 이제 90cm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건물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쌍줄 비계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A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벽면의 요 길이와 요 길이, 이 길이를 합한 것이 이제 A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똑같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길이랑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진한 선의 길이의 합계고 거기에 90cm 또 90cm를 더하면 이 전체의 길이가 됩니다. 그거는 쌍줄비계의 요면을 더한 게 A 플러스 90, 90 또는 900, 9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주 길이 전체 이 길이는 이 전체의 길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요 길이는 A가 되죠. 또 요 길이도 여기는 이제 B가 되죠. 그래서 건물의 외주 길이는 A와 B가 가로와 세로 길이가 됩니다. 또 A는 이쪽과 같고 B는 요면과 요면의 길이기 때문에 요면과 요면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B가 두 개가 되고 A가 두 개가 됩니다. 그게 건물의 외주 길이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평면이나 배치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쌍줄 비계의 예가 되겠는데 벽면을 따라가면서 90cm, 또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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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cm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외주 길이를 요거를 이제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물의 벽면의 길이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 길이는 이 A 길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B의 길이는 요 길이와 또 같고 그럼 이제 더해지는 부분은 요 F 부분과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두 면이 생기는 거고 하나, 둘. 그래서 A하고 B도 이제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A 더하기 B 하고 또 F도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2F. 그를 전체를 두 개를 곱하면 건물의 외주 길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됐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20m인 이런 바닥에서 이제 파라페트, 이걸 이제 경사지붕이 아닌 평지붕에 파라페트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하면 바닥에서 여기 파라페트까지가 20m인 쌍줄 비계의 면적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계의 면적은 건물 외주 길이에다가 비계 높이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비계는 외벽에서 이제 90cm가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부분이 몇 개인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요 길이와 똑같죠. 요 길이는 이제 요 길이와 같고 그래서 이 모서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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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c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90cm는 메타로 환산을 하면 이제 0.8이 되겠죠. 그래서 코너가 아니라 코너의 비의 개수는 이제 8개가 되고 9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개에다가 0.9를 곱해주면 건물 외주 길이에 8 곱하기 0.9 모든 직사각형의 건물 변형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길이는 그 코너의 길이는 다 8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0.9 그리고 이제 비계 높이를 곱해주면 비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의 외주 길이부터 이제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건물의 평면이 이렇게 이제 꺾여져 있는 부분이 8m, 요 긴 부분이 20m, 또 요 부분이 이제 10m라고 하면 20m, 30m, 8m에서 이제 38m가 되겠죠. 이 길이의 합이 38m가 됩니다. 그거는 또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직선의 길이랑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15m, 7m이기 때문에 요면의 길이가 23m, 22m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15m고 여기가 이제 7m이기 때문에 22m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요 길이와 같기 때문에 또 여기 길이는 요 길이와 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사각형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점선, 직선과 여기 이제 직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옮겨지거나 여기 이쪽으로 옮겨지면 이 면의 길이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건물의 외주 길이는 이거 길이, 그 다음에 수평의 길이 또는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이제
각각 2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8m, 20m, 10m, 7m, 15m, 7m, 15m를 다 더해서 2를 곱하게 되면 이 벽면의 이제 외주 길이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보면 거기에 2를 곱하면 이제 120m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모서리 있는 부분이 각각 90cm씩 떨어져 있죠.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2 하니까 이제 8개가 되죠. 8개에다가 이제 0.9, 90cm니까 메타로 환산하면 0.9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는 120 플러스 8 곱하기 0.9가 되고, 거기에다가 20m를, 높이가 이제 20m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바닥에서 파라페트까지 20m가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이 벽면을 둘러싼 요 비계, 이렇게 이제 가는 실선이 있죠. 요 길이는 높이가 20m인 면적으로, 벽면적으로 산정을 하면 그게 이제 비계 면적이 되겠죠. 그게 2544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쌍줄 비계의 비계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했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직접 가설공사의 동바리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발이라는 거는 공사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상부에 이제 슬라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부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서포터 또는 동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옛날에 이제 목조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다 각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높이 조절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그 합판을 깔고 합판을 지질해주는 그런 역할을 동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발이는 보나 슬라브의 이제 거푸집과 하중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가시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세로와 가로가 이제 또는 높이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단위는 공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 세제곱미터라는 거는 꽉 차여지질 않고 비어 있는데 체적으로 환산한다. 이래서 동발이 단위는 공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이 요 외곽선 끝에 배치도나 이제 평면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동발이는 이 건물의 이제 바깥에다 설치를 하지 않고 이제 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죠. 이렇게 이제 그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동바리가 설치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 이제 평면 상태에서 또는 이제 평면 바닥 면적의 90% 정도를 동바리가 이제 설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목치수라는 거는 이제 내부의 치수죠. 이 센터선의 치수가 아니라 여기 이제 건물의 안쪽에 기준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바리의 수량이나 이제 물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상층의 바닥면, 이게 이제 하부층이라고 하면 요거와 똑같이 이제 밑에의 층이 또 있다라고 하고, 동바리를 위층을 위해서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요 끝선에다가, 요거 이제 똑같이 있겠는데 끝선에다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상층부의 이제 바닥 면적에서, 또 여기가 이제 오픈이 됐다라고 하면 오픈의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되는데, 견적에서 이제 기준은 1제곱미터의 이상의 계급부 면적은 공제를 하지만 빼주지만 1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로 보고 계산을 한다. 그리고 높이에 바닥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나오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값, 이제 안목지수의 높이값을 이제 곱해주면 거기에다 이제 90%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0.9를 곱해주면 동바리의 이제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높이는 이제 안목지수다. 여기 그 높이에 우리는 보 밑에 또는 슬라브 밑에, 이렇게 이제 슬라브 밑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 그 보가 있고 이제 슬라브가 있으면 상부에도 보가 있고 이제 슬라브가 있죠. 그럼 우리 치수는 하부의 슬라브 바닥에서 상부의 하부의 바닥에까지를 우리는 이제 층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안목지수라는 건 뭐냐면 동바리가 여기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슬라브 두께가 이제 150이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는 뺀
4m에서 150을 뺀 3.850m가 안목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슬라브 바닥에서 상부의 슬라브 상부 면까지 길이를 안목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바리의 치수는 이제 여기 면까지 위에까지가 아니라 밑에 면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목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면 철근 콘크리트의 이제 건축물이 6m 곱하기 이제 10m일 경우에 높이가 이제 안목지수가 4m일 경우에 이제 동바리 물량을 이제 산출을 할 경우에 상층부의 바닥 면적이 6m 곱하기 10m가 됩니다. 그래서 6m 곱하기 10m 그리고 이제 높이가 안목지수가 4m이니까 이거를 다 곱하고 거기에다가 90% 0.9를 곱해주면 216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동바리의 이제 소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바리의 소요 면적은 상층부의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인 층의 안목 지수에다가 90%를 해줘라. 그러면 그게 이제 계산식으로 하면 치수에 의해서 계산식을 하면 216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 평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로가 6m, 세로가 4m. 그런데 여기는 이제 슬라브의 바닥면이 1.2m, 가로, 세로 1.2m가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1m 이상인 계급부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 계급부라는 건 이제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뚫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2m, 세로 2m 이거는 이제 면적에서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면적에서 이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준 이 면적이 이제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m에 4m인 그리고 높이가 4m인 이렇게 이제 보가 있고 이제 슬라브가 있으니까 슬라브 높이가 이제 150, 안목 지수가 3.85m. 요걸 이제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층부의 바닥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상층부의 바닥 면적은 4m 곱하기 6m죠. 그래서 6m 곱하기 4m. 거기에다가 1.2m, 1.2m 요 면적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요거를 이제 빼줘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하면은 안목 지수를 곱해야 되겠죠. 안목 지수가 4m에서 150을 뺐기 때문에 3.85m. 그래서 3.85m를 곱하고 또 곱하는 게 이제 0.9죠. 슬라브 면적에 꽉 채워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90%를 본다. 그래서 0.9를 곱해주면 78.170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 도면을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유형이 달라도 이 내용만 알면 공제 면적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계는 외부에다 설치되는 거를 이제 외부 비계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내부에 설치되는 걸 이제 내부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동바리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되고 다 이제 상부에 이제 콘크리트를 다 치고 다 양생이 다 되면 이거를 이제 제거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골조만 남아 있고 이제 빈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이제 마감 공사를 이제 천정 공사라든지 전기 공사라든지 또 배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내부에다가 또 이제 비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내부 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면적으로서 이제 산출하죠. 우리 외부 비계도 제곱미터 이제 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비계는 이제 마감 공사라든지 설비용 덕트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또 마감 공사라든지 천정 마감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할 때 내부 비계를 이제 설치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적으로 산출한다. 또 내부 비계 이제 설치하는 기준은 건물의 층수가 4m 이상인 습식공사. 습식공사라고 하면은 물을 사용하는 공사인데 특히 이제 조적, 시멘트 몰타를 시멘트하고 모래를 개서 그때 이제 물을 집어넣고 믹서를 해서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습식공사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 또는 이중천정이라는 거는 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골조가 노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중천정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천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이제 이중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층고라는 거는
하부의 슬라브 면에서 상부의 슬라브 면까지를 층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층고가 6m 이상 또는 천정고가 4.5m 이상. 여기 이제 천정 부분이 이렇게 낮게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 안에는 배선, 배관 또는 덕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보다는 천정고가 낮죠. 그래서 4.5m 이상일 경우에 내부 비계를 산출을 한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고가 3m에서 3.2m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내부 비계에 산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기준에 의해서 내부 비계를 이 6m나 4.5m 기준에 의해서 내부 비계를 산출할 수도 있고 산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m가 이하이거나 4.5m 이하일 경우에는 내부 비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또 설치 면적은 내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동바리처럼 9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의 90%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줄 비계가 이렇게 양면으로 사실은 이제 사면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면을 따라가면서 요건 이제 단면으로 보여준 거라서 양측에만 이렇게 비계를 설치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낙하물 방지망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서 상부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비산이 된다든지 뭐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또 이것처럼 벽면을 전체를 가려주는, 물론 여기도 이제 벽면을 이제 가려주겠지만 여기 이제 옹벽을 전체가 옹벽이 되는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오픈된 부분이 발코니나 또는 이제 문 부분밖에 없기, 창문이나 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뚫려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더라도 이제 떨어져서 보호해줘야 되는 낙하물 방지망이 있고, 외부 보호막은 이렇게 벽면을 가리고, 또 벽면을 가렸다고 하더라도 낙하물 방지망은 이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낙하물 방지망의 이제 설치 기준으로 보면 2층 바닥 또는 이제 지상 3.5m, 최초로 하부에 설치가 되는 부분은 밑에서 2층 부분이거나 또는 3.5m가 되는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3계층마다 또는 높이 15m마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m마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낙하물 방지망은 전용 면적, 건축물 외벽 또는 외부 비계의 외줄 길이에다가 폭 3.6m, 이게 이제 돌출된 부분을 이제 3.6m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곱하고 개소 몇 개가 되느냐. 그래서 15m마다 또 길이는 3.6m로 쭉 사면을 이제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제 사면을 돌아가기 때문에 돌출된 길이를 곱해주고 개수를 몇 개 층에다가 몇 개를 했는지를 곱해주게 되면 전체 낙하물 방지망의 면적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외부 보호막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낙하물 방지망이 3.5m, 15m 또는 3계층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보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든지 또는 타일을 마감을 한다든지 또는 인조석을 마감을 한다든지 목재를 마감을 할 경우에 그 위에서 또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바닥 면적으로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재류 마루라든지 시트, 비닐계 시트라든지 비닐계 타일이라든지, 그다음 화장실에 독이나 또는 자개질 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제 보양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인조석, 석재 뭐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또는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양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바닥에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바닥 시트류를 이제 이렇게 깔아놓는 경우나 또는 합판 같은 거를 이제 깔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보양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양이 들어가는 시기는 이제 주로 이제 마감이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공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의 시점에서 보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공통 가설과 직접 가설에 대한 것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종합적인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면을 보면 먼저 이제 도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평면이죠. 이렇게 이제 평면이 있고 경비실에 실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죠. 가로변이 6.5m, 세로변이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4.5m인 이런 평면입니다. 중간에 하나 이제 벽이 들어가고 이제 화장실과 경비실을 구획하는 조적벽이 되겠습니다. 그게 2.5m, 경비실의 폭은 4m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단면을 보면 이게 이제 같은 센터 선상에 있는 건데 그 옥상이 이만큼 이제 돌출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80cm씩 사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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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cm. 그래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상부에서 돌출된 옥상의 파라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A와 A-를 자른 부분이 AA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내용에는 이런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이 마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이제 마감의 수량을 계산할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보면 상부의 옥상의 슬라브의 두께는 120mm, 12cm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라펫에서 여기 밑에 이제 복까지가 500, 그 다음에 창틀, 그래서 창틀까지가 이제 900,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레벨 GL에서 여기 창틀 하부까지 1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한 게 이 바닥에서 파라펫까지 높이가 이제 3.2m 그리고 슬라브 하부면에서 이쪽 슬라브까지는 2.68m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우리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종합적인 문제라서 문제 1번은 귀 기준틀과 평면 기준틀의 개수를 이제 산정하시오. 그럼 요거를 보면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귀 기준틀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 평 기준틀은 요 수평면과 수직선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벽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선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부에 하나, 상부에 하나 평 기준틀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벽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세로로 평 기준틀이 이제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귀 기준틀은 4개, 평 기준틀은 2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바닥 면적이 6.5에 4.5이기 때문에 6.5 곱하기 4.5 하면 29.25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면적으로 계산해도 되고 각각 틀을 이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줄 비계인 쌍줄 비계를 산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계 면적은 건물의 외주 길이에다가 코너 비계 개수를 뭐든지 8개가 된다 그랬죠. 어떤 사각형이 되더라도 이제 8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90cm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0.9를 이제 곱해주고 비계 높이인 파라펫까지의 높이는 이제 3.2m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외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계 높이는 이제 파라펫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물의 외주 길이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6m, 6.5m. 이쪽 면도 똑같죠. 그래서 6.5m에다가 4.5m, 이쪽도 4.5m니까 더해서 2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이 8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90cm인 0.9를 곱해주고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3.2라 그랬죠? 파라펫 높이까지 3.2m를 곱해주면 93.44 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페트 높이는 1.8, 0.9, 0.5를 더해주면 이제 3.2m가 나온다. 그래서 그 파라펫의 높이는 여기 3.2m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파라페트 높이까지가 바닥에서 얼마나 되는지 외부 비계이기 때문에 GL에다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 3개의 길이를 합한 3.2m라고 하는 거를 쉽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3번은 이제 동바리의 이제 소요량을 이제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동바리는
이 옥상 부분에 받쳐주기 위한 이제 동바리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바깥의 실선이 상부 옥상의 이제 슬라브 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면적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90%만 구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동바리가 이제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90%까지만 정도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상층부의 이제 바닥 면적에다가 1제곱미터 이상의 개구부 면적을 이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슬라브가 뚫려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 이 파라페트 전체의 바닥 면적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이인 안목 지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 안목 지수는 이 슬라브 바닥에서 하부 슬라브까지, 옥상의 하부 슬라브까지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 그라운드 레벨에서 이제 200이 올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됐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200이 단차가 지는 부분인데 20cm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옥상의 하부 슬라브에서 밑에 슬라브의 이제 상부면까지의 길이는 2.68m다. 이 치수가 이제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90%를 이제 곱해주면 동바리의 이제 물량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에 양측으로 이제 0.8m, 0.8m씩이 있죠. 그게 두 개죠. 그래서 6.5에다가 0.8, 0.8 이제 두 개가 이제 가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되고 이 길이는 4.5 플러스 0.8, 0.8 그래서 4.5에다가 0.8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이걸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이 높이 값을 곱해주고 0.9를 곱해주면 119.180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가죠? 이 사각형의 이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곱해주면 이 전체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5 플러스 0.8에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주고 4.5에도 이쪽 양쪽으로 0.8이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고 이 곱해준 값을 곱해주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면적이 되겠고 면적에다 높이 값을 곱해주면 이제 최적이 되겠죠. 2.68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90%라고 그랬으니까 0.9를 곱해주면 119.180 세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동바리를 수량을 이제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적산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이후에 또 복잡한 적산의 방법도 있겠지만 이 가시설물의 수량을 산출하는 것들은 이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한 번 더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계산을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면만 놓고 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 번씩 계산을 해보게 되면 쉽게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산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시청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설 공사 중에서 공통 가설과 직접 가설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수량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가설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뒤에 예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더 풀어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